지난 4주간의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접종의 대상을 18세에서 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기본 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윤석열 표 50조 원 지원 예산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변 지역의 과학기술단지를 더 육성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중심, 신중부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4주째 방역 당국이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시점에서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당국의 판단을 유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 새로운 변이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D-100일 여야 모두 선대위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민심 잡기 행보로 바쁜 월요일이었습니다. YTN을 포함해서 훑어볼 여론조사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민심의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코로나19 위험도가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획 발동이나 거리두기 강화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종합위험도는 이전 주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한계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4주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무증상 환자나 경증 환자 위주로 시행해왔던 재택치료가 대폭 확대됩니다. 모든 환자가 기본적으로 본인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됩니다. 앞으로는 재택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따져본 뒤 생활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경구용 치료제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의 중증 전환을 막기 위해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식당이나 카페의 미접종 모임 인원 축소 등 실제 방역 강화 대책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면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주 악화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돌파 감염, 백신 미접종 청소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간 시행되는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을 최대한 독려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접종의 대상을 18세에서 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기본 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 패스의 6개월 유효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 시 방역 패스의 효력은 2주 뒤가 아닌 접종 즉시 효과가 발효됩니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방 접종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위탁기관 지정이나 학교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접종 방식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의 대상인 노래방과 PC방 등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해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등교 수업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전한 일상회복과 전면 등교 안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기본이라며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특별 방역 대책의 예상과 달리 별다른 영업 제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자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당장 적용되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감염 확산세를 잡기 어려울 거라며 걱정스러운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 방역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불안해하던 식당 카페 사장들. 걱정하던 모임 인원 축소나 영업시간 제한, 백신 패스 도입 등이 없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당분간은 지금 매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대감도 듭니다. 다시 이런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 피해 보는 거는 당연히 자영업자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만 우려와 다르게 다행히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래방에서도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미성년자 백신 패스 적용이 미뤄지면서 학생 손님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패스가 안 된 부분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접종률이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 이번에 바뀐 제도가 특별하게 무슨 제한이나 제재를 두는 게 없어가지고. 다만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백신 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6개월마다 이제 유효 기간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맞았다가도 이제 안 맞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효한 부분에서 이제 피트니스 쪽에서 이제 줄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시민들 사이에선 방역 대책이 강화될 거란 예상이 빗나가면서 당장 감염 확산세를 막을 수 있겠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방역 수단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좀 확진자 수를 좀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 제한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으로 엄청 많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이제 좀 돌아다니기도 이제 좀 무섭고 코로나 혹시 제 가족도 걸릴까 봐 좀 많이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위중증 환자 병상 부족 사태 등을 생각하면 당장 확진 규모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령의 확진자들 중심으로 앞으로 2, 3주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2, 3주간은 매우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속한 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민생 경제 영향을 고려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은 북미 대륙 캐나다에서도 감염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는 양상입니다. 이 오미크론의 위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과학계 일각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말 그런지 알아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확실한 전염력 등을 파악하려면 2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복병으로 등장한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와 유럽 곳곳에서 감염이 시작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북미 대륙에도 퍼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 2명에게서 오미크론 첫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온타리오주 오타와 주민 2명이 최근 나이지리아를 여행한 뒤 오미크론에 감염돼 격리 중에 있다면서 이들의 접촉자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이브 두클로 캐나다 보건장관은 관찰과 검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캐나다에서 오미크론 추가 감염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 6배까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잇따라 국제사회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의 전염력과 중증 위험도를 파악하려면 몇 주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재감염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variant, but it is a variant of concern. And the scientists and manufacturer need 2 to 3 weeks to have a full picture about the quality of the mutations of this Omicron variant.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오미크론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의 위력이 파악될 때까지 전 세계는 일단 최대한의 방어 전선을 펴면서 긴장 상태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실한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는 2주 정도가 지난 뒤에나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센 것은 이미 남아공의 확산세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오미크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의 백신 수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복제되는 과정에서 이 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에이즈와의 연관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에이즈 환자에서 좀 더 나타났을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 치료가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럼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장기간 생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치료받지 못한 에이즈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 안에서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항체들에 대응하는 변이를 계속 일으키고. 자, 그렇다면 이 진원지 남아공에서 환자들을 직접 살피는 의사들은 이 오미크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부 의사는 대부분 피로감 같은 경미한 증상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지 의사들은 더 많은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상이 특이하지만 경미하다.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를 처음 알린 남아공 의사 안젤리크 쿠체 박사가 감염자 20여 명을 진료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였고 대부분 젊은 건강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쿠체 박사는 주로 근육통과 하루 이틀 정도의 피로를 겪었고 미각, 후각 손실을 경험한 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남아공 코로나 변이 연구 컨소시엄의 리처드 러셀즈 박사는 위험도를 가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례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도 잇따릅니다. It's early days and we need to be careful of that, but there's no sign that it's more severe at the moment.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500%까지 높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미국 감염학자 에릭 딩은 남아공 일부 지역에서 최근 2주 사이 입원율이 3배 증가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팬데믹을 연구해온 미국 복잡계 물리학자 야니어 바얀 박사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최초 유형보다 6배, 델타 대비 2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둘러싼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염력과 중증 위험도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대선을 100일 앞두고 후보들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나흘째 호남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경제 대통령, 또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꺼내든 50조 원 손실보상 지원도 받아들이겠다면서 대신에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광주에 머물며 온라인 99명,
오프라인에서 99명의 일반 국민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대선까지 남은 100일, 하루하루를 1년처럼 소중하게 쓰겠다고 다짐하고는 정치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깊은 반성이 밀려온다면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 민생은 벼랑 끝인데 국회의 시계는 너무 느리다며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 지원 약속을 자신도 받겠다면서 대신에 당장 가능한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고 전두환 씨의 자녀 추징금을 상속하도록 해 환수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저는 상속 재산이 발견이 되면 저는 추징금도 그 채무라고 봐서 공적 채무라고 봐서 국가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를 비롯한 5.18 피해자 유족들과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 영광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광주 전남 전역을 훑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호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나흘 내내 반성과 혁신을 다짐하면서 민생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가 호남 표심을 등에 업고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광주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또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첫 외부 인사로 30대 여성과학자 조동현 서경대 교수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복무한 군 출신 우주산업 전문가로 현재 서경대학교에서 군사학과 조 교수와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전문가로서 이른바 워킹맘이기도 한 조 교수는 송영길 대표와 함께 상임선대위원장 투톱으로 나서 선대위 쇄신을 이끌 예정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가동과 함께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해 신중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 이 발언이 공당이 아닌 사당의 길을 여는 독재 발상이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이라 강조하며 첫 2박 3일 지역 순회 방문을 충청에서 시작했습니다. 세종시를 설계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서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충청의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주변 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더 육성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중심, 신중부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그동안 자제했던 비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부르는 건 공당이 아닌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도 직접 강행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홍준표 캠프 좌장이었던 조경태 의원과 사할린 강제이 주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91년생 스투류커바 디나 씨를 포함시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도 선대위원장에 포함된 가운데 이 대표는 충청 일정조차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여전한 갈등을 시사했습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원 공약을 시작으로 본격 민심 행보에 나선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는 양상이지만 선대위 잡음이 계속되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전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예, 양강 구도가 굳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3지대 후보들의 공조 논의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연대를 위해서 회동하기로 한 가운데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손 전 대표 네 번째 대선 도전이죠.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또 다른 관심은 제3지대 후보들의 합종 연횡입니다. 먼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양당 체제를 끝내고 다당제 책임 연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중도 공조를 거듭 내세웠습니다. 양당 체제의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을 모아 12월 말까지 제3지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공조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두 후보가 만나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안철수 후보는 1호 공약 구상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을 화두로 꺼내며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제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를 확보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5개를 보유할 수 있고 우리는 G5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들 수 있다. 제3지대 연대 움직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셋이 모여도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3지대 후보들도 대선에 서너 번 나온 분들이라며 결국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이었다는 이유에 섭니다. 한 분은 그 여당과 또 다른 한 분은 야당과 단일화 노력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향점들이 많이 다를 겁니다. 공조나 단일화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새 후보가 손을 잡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제3지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87년 체제 청산이 목표인 만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박빙 추세 속에 제3지대 후보들의 공조와 단일화 움직임은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여야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청년과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불과 100일 앞두고 여야가 세금 완화 법안에 잇따라 합의했습니다. 우선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1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만큼 이른바 코인 표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현재 시가 9억 원인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대폭 올린 겁니다. 다만 양도 차익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1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 처분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류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통과했는데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만 의식해 정책 신뢰성을 해쳤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앞서 기재부는 양도세 완화가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밝혔고 정의당은 두 거대 정당이 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 야합으로 자산 과세를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임신이 가능하지만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앞으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지 물었더니 무려 절반 이상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혼 여성은 1,654만 9천 명으로 5년 전보다 62만 명, 3.9%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15에서 49세의 임신 가능 연령대의 기혼 여성은 거꾸로 85만 7천 명, 12.4%가 줄었습니다. 고용 불안정과 주거 비용 상승 영향 등으로 비혼 여성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5에서 49세 가임기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은 지난해 88만 1,000명으로 5년 전보다 10만 3천 명, 13.2%나 증가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가임 여성 중 53%는 앞으로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년 전 조사 때보다 15.7%가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등 출산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무자녀 경향까지 두드러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별로 없는 상황,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돌봄 교실 등의 감염 불안으로 아이 10명 중 6명은 부모가 낮에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60.2%로 5년 전보다 9.9%포인트 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이 15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인구 이동과 관련된 자료도 공개됐는데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도권 인구 쏠림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새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97만 8천 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86만 2천 명이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곽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건 지난 27일. 조사는 자정을 넘겨 17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 보통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그 대가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영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28억 원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집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하나은행 실무자도 3차례 불러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열흘 만에 검찰에 불려 나와서도 자신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게 없고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모레 밤늦게 결정되는데 결과에 따라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공수처와 공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주에 이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절차 문제를 지적해 중단된 지 사흘 만에 재개된 겁니다. 오늘 어떤 자리로 들어갔잖아. 공수처는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될 당시 공소장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는 건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장 유출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첫날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맞붙었던 공수처와 수사팀 검사들은 이번엔 장외에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는 공수처 영장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제 임의로 제시한 서류만 가지고는 명백하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허위인지를 알기 어려워서 그래서 수사팀은 일체 그 시점에 유출하기 전에 조회했던 내역이 전혀 없다라고 확인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곧바로 영장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검사 파견과 직무대리 연장 불허 등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의 본질은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거고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목적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어린 딸을 도로에 버리고 도망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10시쯤 경기 고양시의 도로에서 4살 된 딸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B씨의 차에 딸을 태운 뒤 고양시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스토킹 살인 사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는 등 5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신고가 오히려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신상이 공개됐지만 마스크 벗기를 거부했고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등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기간 피해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병찬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 협박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 A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7일 김병찬과 함께 있던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 도구나 방법을 검색한 흔적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밖에도 김병찬은 5달 동안 A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10번 가까이 A씨 집을 멋대로 드나들었고 지난 7일에는 자동차 열쇠를 훔쳐 차 안에 타고 있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흉기로 A씨를 위협해 집에 감금했을 뿐 아니라 통신 연락을 금지한 법원의 잠정 조치를 어기고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A씨는 5번이나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오히려 보복범죄로 이어질 때까지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면서 경찰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질적 분리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조사 전이라도 신고 내용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 우려가 크면 우선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기술적 한계로 엉뚱한 곳에 출동했던 실수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치값 범위 안에 있는 신변 보호 대상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동시에 출동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경찰이 부실 대응으로 고개를 숙였던 또 다른 사건이죠.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발적인 범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검찰은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관 2명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피해 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그전에도 내려가셨다는데 어째서 내려가신 거죠? 피해자 가족은 YTN과의 통화에서 사건 당일 첫 신고 때의 경찰 조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었고 경찰도 이를 봤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나오는데 붕대를 감고 나왔는데 피가 엄청 묻어 있는 거를 경찰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본 거예요. 한 2시간 있다가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부터 이 남성의 행동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는 게 피해 가족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발적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발적이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더니 딸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무슨 우발적이냐고 12시 반에 그 손에 피 묻은 거 그거. 이런 가운데 검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통화 내역을 분석해 부실 대응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고의로 직무유기를 했느냐가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이와 별도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도 해당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3살배기 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1년 전 정인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복부를 강하게 가격해서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계모에 대해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정인이법의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망 당시 정인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는 아이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놓고 배를 밟거나 의자로 찍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년 뒤 또 다른 3살배기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이번에도 강한 가격으로 인한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계모 33살 이모 씨는 사고 당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지만 경찰은 더 엄중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이 넘어져서는 생길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는 점과 범행 전후 계모가 지인과의 SNS 대화를 통해 심경을 드러냈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정인이법의 아동학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계모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술을 마셔 학대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숨진 아동의 온몸에서 발견된 멍자국에 대해선 아이가 정신을 잃어서 깨우기 위해 꼬집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수법 등을 밝히기 위해 집안에서 망가진 채 발견된 집기류에 대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숨진 아동의 친아버지 A씨에 대해서도 방임과 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E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체벌해온 걸 알고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과거 A씨가 아이를 침대에서 발로 밀어 40cm 높이에서 떨어지게 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학대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에 대한 부검 감정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대 시점이나 도구 사용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올해 2월에 문을 연 더 현대 서울 백화점에서 매장 천장 마감재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떨어진 잔해에 맞은 직원 3명이 다쳤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그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뻥 뚫린 천장에 뼈대 같은 구조물이 드러나 있고 각종 전선도 어지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천장에서 그대로 뚝 떨어진 마감재는 상품 진열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3층 속옷 매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린 건 오전 11시 15분쯤. 떨어진 마감재 잔해에 맞은 매장 직원 3명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훈 했어요. 그 관계자예요, 거기. 아, 직원분들이에요? 예. 손님이 아니고. 경장이가 살짝 부딪히는 건데 뭐. 소방당국은 최근 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 붙인 합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천장 석고보드 마감재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건물 자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시키고 천장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전체 매장의 천장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안전 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지역 백화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더현대 서울은 올해 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 주말엔 수많은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양강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 후보 간의 공방도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100일 총력전, 그야말로 총력전을 앞둔 대선 주자 움직임과 민심의 흐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 예상했던 것대로 D-100일이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준비하면서 장 교수님이 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YTN 결과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거든요. 후보 확정이 11월 5일이었고요. 그간에 이제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선대위 좀 진통 과정이 있었고 또 여당 같은 경우 쇄신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게 좀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민심의 흐름에? 근데 그런 영향을 갖고 이번 여론조사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대략 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대략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지난 한 3주 동안은 두 갈래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변화시키겠다, 쇄신시키겠다, 바꾸겠다 이런 변화 쇄신 메시지를 줬고요. 본인 스스로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울컥, 눈물, 큰절 이런 감성 정치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좀 소폭이라도 상승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YTN 여론조사는 그것과는 다른 흐름이라서 이것을 솔직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오늘 이 YTN 여론조사에서는 좀 저번보다는 좀 벌어졌는데 다른 여론조사 보면 좀 상당히 좁혀가는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7.1에서 이제 8.6%포인트로 YTN 조사 결과는 좀 벌어졌습니다만 지금 다른 조사 결과 언급하셨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SBS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32.7%, 윤석열 후보가 34.4%, 여기 결과에선 지금 격차가 1.7%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게 10월 10일이었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선출된 후보로 선출된 게 11월 5일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시간이 꽤 흘렀죠. 20일이 넘었는데 오늘 29일이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 선대위 구성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선대위 내부의 구성을 둘러싸고도 그렇고 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지금도 여전히 있긴 지금도 하고. 여전히 있고 오늘도 무슨 패싱 논란, 뭐 이런 보도가 많이 있고 말이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한 달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 흐름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흐름을 보면은 윤 후보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격차가 좀 벌어진 추세였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아주 좁혀지고 오늘 KBS 여론조사는 아예 같았어요. 아예 똑같이. KBS도 바로 보여주시죠. 바로 보여주시죠. 그러면 아직 수치가 똑같이 나옵니다. 35.5%로 똑같이 나왔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소수점까지 똑같게 나온 걸로 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상당히 까먹은 거예요. 자, 근데 동률이긴 한데 지금 3주 전 대비해서 보면 여기는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0.9%포인트 상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주 전 대비 6.9%포인트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해석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선거 후보 선출된 이후에는 상당히 좀 조정 국면을 거친 거고 윤 후보는 상당히 앞서가다가 윤 후보도 지금 조정 국면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붙거나 이제 거의 비슷해지거나 격차가 좁혀진 거예요.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는. 아까 YTN 조사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벌어졌습니다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틀에서 본다면은 윤 후보는 앞서가던 지지율이 자꾸만 까먹은 거는 선대위 관련 잡음이 많이 일어난 것 그리고 뭔가 참신성이라든지 외연 확장보다는 과거 인물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거 그런 거 자꾸 유권자한테 주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특검 수용하고 말이죠. 조건부 특검 수용이었다가
조건 없는 특검 수용도 일단 하고 말이죠. 예. 게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도 철회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만회해가는 거 아닌가. 이래서 뭐 차이가 좁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감성 정치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 정치? 감성 정치. 감성 정치. 예, 울컥하고 눈물하고 계속 큰절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진영이 좀 결집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K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35.5%인데 이것은 저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41%에 아직 미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진영이 결집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영 내의 지지율은 아직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조사 결과에선 그 부분을 좀 조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에 대한 분석 결과도 그렇습니다. 있던데 왜 그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죠. 비문 후보였다라는 인식이 아직 있는 것이고 또한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층을 아직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좀 차별화를 꾀하는 것에 대해서 강성 친문 세력들이 조금 저 사람은 우리 정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눈여겨보는 게 당선 가능성이에요. 지금 오늘 각 방송사 여론조사를 보면 다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JTBC를 제외하고는 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좀 띄워봐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런 것을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본인이 좀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많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저번 주,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대통령을 잘할 것 같아요? 라든지 외교 잘할 분 누구예요? 복지, 경제 잘할 분 누구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위로 올라갈 탄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본격적으로 정책 검증 들어가고 TV 토론 들어가면 이 지지율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서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고무돼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의 지지율이 그래도 좀 경계해야 될 대목은 정권 교체론과 당선 가능성 사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론보다 높아요. 높은데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100일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때의 100일과는 상당히 다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의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과 더불어서 정권 교체론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요. 이건 아까 지금 우리 장 교수 말씀처럼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여론은 여전히 높은데 문재인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여론에 힘입어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뭔가 국민들에게 제시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진부하게 보이는 거예요. 과도하게 정권 교체론에 얽매여 있는 거. 요즘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논평을 봐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뭐 대동소이 하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오히려 훨씬 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요. 민주당도 물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난이 많지만 이 정도가 더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권 교체론에 힘입어가지고 반문 정서라든지 반문 텐트론 이런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정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더 우위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앞으로 100일 동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성을 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번 또 이 지지율이 요동을 칠 거예요. 100일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가 또 윤 후보가 앞섰다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윤 후보가 상당히 앞서다가 지금 지지율이 좁혀졌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데드크로스가 올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 앞설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번 주에 이대로 간다면 그리고 여전히 선대위는 지금 이제 뭐 오늘 초 선대위 D-100일 선대위 구성도 채 안 되고 오늘 이제 충청도 방문한 거 아니에요, 윤 후보가? 그런 것들이 대단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YTN 포함해서 KBS, SBS 결과 보셨는데 이 밖에도 뭐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등 다양한 결과가 있거든요. 쭉 보여주시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D-100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자 추격해야 하는 입장과 또 유지하고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D-100일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00일을 하루하루 좀 소중하게 쓰겠다고도 했습니다만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좋았어요. 구도가 좋았었는데 지금 3주 동안 거의 다 까먹은 것이 아니냐. 컨벤션 효과도 이제 거의 까먹어서 지금 정권 교체 여론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위험 신호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인데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상당히 꺼려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오면은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 못하고 저는 지지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라고 답할 것 같아요. 너무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를 좀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김종인 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그 덫에 3주를 너무 많이 허비를 해버렸어요. 메시지가 안 좋았어요. 이견, 갈등, 혼란, 혼돈, 뭐 대표 패싱, 부정적인 기사만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후보는 절실함이 좀 있어 보여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여러 뭐 선거대책위원회에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많이 보이고 네. 어쨌든 이 구도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좁혀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주 좀 신이 나는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지율과 또 후보의 당선 가능성 그리고 적합도 조사 결과가 왜 저마다 다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이 속내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100일 전 민심이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지 지난주에는 좀 이미지 어떤 관리 차원에서 역대 대선 광고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선거 지지율 그러니까 D-100일 시점과 당선됐을 당시에 그 추이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그러니까 16대 대선 때만 빼고 대체로 100일 사이에 역전한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일 전에 이긴 후보가 다 이겼어요. 딱 한 번 예외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때는 예외였어요. 네, 그렇지 지금 않죠. 나가고 결국 있죠. 이회창 네. 후보가 이겼습니다만 D-100일 날. 근데 결국 노무현 후보가 이제 역전승한 거죠. 근데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길 때 결국은 나중에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합니다만 이른바 그 통합과 분열의 정치라는 그런 큰 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념적인 지향이나 가치 지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선거 세력, 정치 세력이 합치면 그 합친 세력이 이기는 경향들 그리고 분열하면 지는 것 이런 경향이 많았어요. 네. 대표적인 게 1987년도 첫 13대 대선 절차적 민주주의, 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민주화 네. 첫 선거죠. 근데 결국은 양김의 단일화 실패가 큰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노태우의 당선이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D-100일 날은 노무현 후보 빼고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정권 교체라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민주화 이후에 항상 10년 주기로 계속 왔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기면 그 10년 주기론이 깨지는 거거든요. 지금 10년 주기론이 깨질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분석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 와서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분석이 오히려 또 지배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권 교체를 보면 97년도에 정권이 교체됐어요.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 DJ가 당선됐거든요. 김대중 후보가. 그때 외환위기란 커다란 국가적 재난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란 그리고 중대 선거로서의 뭔가 이 정당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2007년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히 지지율이 낮았어요. 임기 말에. 네. 일이 뭐가 안 되면 노무현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던 것 같고 또 2017년도에는 박근혜 탄핵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된 3번의 선거, 7번의 선거에서 3번밖에 없었어요. 정권 교체가. 이게 대단히 큰 국가적인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그런 게 있느냐를
국민의힘이 냉정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의 어떤 양상이 좀 역대 선거와 좀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민심이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진 과거들이 일단은 더 확률상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양강 구도가 또 이렇게 빨리 형성된 적이 없는 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제3 후보가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지지율이 미미합니다. 네. 그리고 제3 후보들이 과연 양강 후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상당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선거는 항상 박빙으로 갑니다. 진영 대 진영 싸움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아무리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거 막판에 가면 서로의 지지율은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한 1, 2%, 2, 3% 차이로 뭐 서로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표 하나하나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각 후보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정책도 중요하고 본인들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자책골, 본인들의 실수, 캠프의 실수 이거는 치명적인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를 탄탄하게 꾸려야 되는 이유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한 겁니다. 구심점, 중심을 잡아서 선거 캠프가 선거대책위원회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립을 갖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네. 지금 국민의힘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잠시 뒤에 그 말씀하신 그립을 누가 잡을 것인지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고 아까 16대 그 대선 추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때 당시 생각이 나는데 2002년도 지금 보면 D-24대 노정 단일화가 있었고 또 하루 전에 단일화 파기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바꿔 질문 드리면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요동을 몇 차례 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0일이나 남았는데 상당히 여러 번 요동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3지대의 존재가 미미한다는 건 뭐 다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지지율 네. 자체가 낮으니까. 오늘 또 손학규 이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3지대의 존재가 미미하지만 얼마든지 제3지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일화나 연대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네. 단일화가 연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른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대선이 역대급의 비호감 선거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다 모든 걸 포함해서 볼 때 100일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 정치가 특히 대통령 선거가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선거거든요. 좋게 말하면 대단히 역동적인 선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 예측성을 굉장히 불허하는 그런 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일 동안에 양당 지금 일단 양강으로 볼 때 양대 정당으로 볼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 대단히 실망스러운 선거 캠페인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지금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고 이제 후보가 다 결정됐는데 양대 두 정당의 선거 공약이 뭐 있나요?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생각나는 게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디지털 전환. 그거 하나예요. 국민의힘은 아예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비방하기 바쁘고 사법 리스크는 요즘 조금 보도량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그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이제 메모돼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네. 얼마든지 이번 대선은 유동성이 높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실망스럽다 이번 대선 캠페인이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바로 여야 대선 후보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박 4일의 이른바 메타버스 일정이죠. 호남 일정에서 이른바 집토끼 사수에 공을 들였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충청 공략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압축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청년은 선거 때 쓰고 버리는 정치적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네, 호남은 죽비, 충청은 제 고향. 자,
캠프별로 좀 알아보죠. 먼저 이재명 캠프, 이 호남 민생 탐방, 선대위 전면 쇄신 이후 첫 지역 방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거지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네.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는요, 호남에서 최소한 8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대선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요즘에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호남 지역에서 50% 내외의 지금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부터 다져야 되겠다. 호남의 마음부터 얻어야 되겠다. 호남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에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3박 4일 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 좀 아쉬웠던 것은 오늘 영광에서 마지막 일정을 보냈는데 네. 영광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낙연 후보가 어떠한 참석을 좀 하지 않은 부분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겁니다. 이제 정세균 후보라든지 이낙연 후보의 마음을 사서 네. 호남부터 진지를 구축하고 단일화, 통합된 그런 선대위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큰 숙제로 남은 그러한 3박 4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광주에서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도 열기도 했고 또 화두가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어떻게 보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화두인 것 같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경제 민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후보가 누가 있으며 네.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은 또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과거에 뭐 바보야 문제는 뭐 경제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다 알려진 얘기 아니에요. 클린턴 후보가. 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워낙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앞으로 또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게 장밋빛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거, 그 일자리 잃는 걸 보존하는 게 원래 기본소득이거든요. 원래 기본소득의 개념은 이런 건데 기본소득의 개념이 지금 약간 이제 잘못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한 거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이 톱 10이다. 맞는 얘기예요. 국방 분야, 외교 분야, 무슨 뭐 정치를 빼놓고는 경제도 그렇고 요새 뭐 오징어 게임 얘기는 뭐 지나갔습니다만 네. 그것도 세계 1위고 말이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또 그 드라마가 또 1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 그 정도 세계 톱 10인 건 맞는데 국민들은 과연 자기가 탑 10 국민의 그 국가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이제 대선에서 잘 조화시켜 나가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 대선이 그렇지 않고 너무 원론적 얘기만 하고 있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얘기하는데 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정치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는 건지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가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문제는 바보의 경제가 아니라 바보의 문제는 정치야 라고 하는 후보가 없다는 게 대단히 아쉽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이런 것들 다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얼마나 갈등을 증폭시킵니까? 우리가 맨날 나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방송이 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전 그런 면에서 볼 때 후보들도 이런 걸 좀 인식을 해라. 경제가 물론 중요하고 민생이 중요하지만 보다도 한 번 더 나아가서 경제와 민생 못지않게 정치도 중요하다. 제가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왜 이런 후보가 없는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갈등을 진보시키고 있다. 갈등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최 교수님이 따끔한 갈등을 증폭시켜야지 또 지지자가 결집하는 이런 정치 양상들. 그 후보들도 어쩔 수 없어요.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네. 근데 이런 모든 우리 언론 환경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자꾸 오히려 더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의 행보 하나만 들어보고 또 장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대학생들을 만나서 청년 행보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누가 뭐 하늘이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정의롭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금지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저는 상속재산이 발견이 되면 저는 추징금도 그 채무라고 봐서 공적 채무라고 봐서 국가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논란이 좀 있으면 입법을 하되 이거 원래 그 추징금은 그 사람의 재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추징금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거죠. 네,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고 또 1호 영입 인사는 30대 여성 과학자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전두환 추징금 그리고 환수법 이런 것들은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또한 부인에게 상속을 했으면 그 부분은 법적 미비점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추징금을 완납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하나 더 얘기를 했어야 해요. 뭐냐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아직 추징금 내지 않고 있거든요.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났습니다. 근데 왜 한명숙 추징법은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39살입니다. 육사 출신이고요. 17년간 군에서 복무한 워킹맘입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우주산업혁신 전문가, 군사전략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영입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성 지지층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라는 것과 미래 안보 전략을 위한 포석이다라고 영입 이유를 밝혔는데 네. 아주 신선하고 송영길 대표랑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상징적인 인사를 영입을 잘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이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는 조영대 신부로부터 이 비단 주머니 대신에 민심베개 받는 모습도 보셨습니까? 혹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비단 주머니 줬잖아요. 네. 그 내용이 아직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반대로 이제 뭐 민심베개를 줬는데 뭐 상징적인 거겠죠. 네. 상징적인 거고 뭐 이건 특별하게 이런 것 때문에 뭐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민심을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네. 것들. 참고로 좀 소개해드리면 이 민심베개를 만드신 분들이 여성 발달장애 또 정신지체 원우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베개 안에 담은 편지를 작성한 분 얘기를 전해드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좀 5월 정신이 승화됐으면 했다는 어떤 바람이 담긴 선물이라고 합니다. 비단 주머니랑 좀 비교되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이 밖에도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기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대신에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석열 후보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누가 정치인 어떤 사람이 덕을 보냐 누가 손해보냐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발언도 이재명 스타일, 이재명식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50조 지원 공약 받고 하지만 당장 할 일을 좀 찾아보자 이런 발언이거든요. 저는 이거 제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전이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인데 본격적인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피하지 말고 좋다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예산국회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는 50조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야? 그랬더니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추경은 뭡니까? 또 빚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 예산을 심사할 때 어느 정도 개수 조정을 해서 좀 절약할 곳은 절약하고 좀 다른 곳에서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와서 최대한 나라 빚을 줄이는 쪽으로 본 예산 속에 담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내년 예산을 제출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예산인데 그걸 후보들이 50조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개수 조정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중점 들여서 할 국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포함해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정책 선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움직임도 이어서 바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날선 비판이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요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본인을 분리해내고자 하는 그런 쇼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내건 발언이었죠. 이재명의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당의 길로 가는 공당이 아니라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이 뭔가 쇄신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과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치게 사당화다, 독재길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좀 약간 성급한 것 같고, 단 그러나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말 중에서 우리가 네. 좀 경청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건 있습니다. 네.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정치의 문제를 왜 제기 안 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뭐 손학규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당이 집권하건 지금 야당, 진보가 집권하건 보수가 집권하건 청와대의 그 여의도 출장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집권당이. 과거에 재무부가 아니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국정감사 때. 지금 재무부가 없습니다만. 네.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집권당이 여당 후보를 배출하는데 대통령을 배출하는데 대통령 배출하고 나서 청와대에 의해서 집권당이 휘둘리는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자율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하나의 그 당의 기구로서 전락하는 게다가 또 이 내각에 또 입각되면은 또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내각의 목소리를 전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어요. 그런 면이라면은 저는 윤석열 후보의 말은 일리가 있다. 근데 과연 그럼 국민의힘은 이런 그 정치의 개혁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냐? 정치 개혁의 정치 개혁의 방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면 얘기가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 그것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그 명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 꺼낸다면 이건 무책임한 거다. 그러나 이런 것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걸 제기해라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단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사당하다, 독재와의 길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이것도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론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네,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하나 더 듣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오늘부터 사흘간 연달아 충청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어떤 얘기 했을까요?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을 나서고자 합니다. 자,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을 택한 것도 눈에 띄고 여기에 김병준 위원장이 또 동행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의 원톱인.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선을 보면 충청권에서 승리한 분이 결국에는 대선 승리를 얻더라라는 네. 것과 그래서 충청의 아들입니다. 제가 충청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보여지고요. 저 방문하면서 세종시를 방문한 것은 노무현 정권 때 정책실장 하면서 세종시가 들어서는데 상당히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줬던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좀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러한 부분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민의힘이 김병준 공동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좀 가보겠다라는 길을 선택을 한 것 같다는 것이 네. 지금 저러한 2박 3일 충청 일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소개해드리면 김종인 전 위원장 오늘 기자들한테 모른다, 물어보지 말라고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 교수님. 전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분간은 합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여기서 말씀 나눌 때 네. 앞으로 변수가 많이 있을 것이다. 선거 이 지지율도 많이 요동칠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마 국민의힘이 또 어렵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또 떠올려질 거예요. 아마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2년도 대선 때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했다가 그 전날 또 파기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대선이 그렇게 역동적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역동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변수는 남아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하나 좀 지금 이 맥락과 좀 다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으면 후보도 어디서 아들 사위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충청의 아들, 충청의 네. 딸 그리고 뭐 충청의 외손자 뭐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맨날 가서 그 이쪽이 지역주의예요. 그 언제 구시대적 언어들 아닙니까? 그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충청의 아들 이런 충청의 거는 아들, 구시대적 충청의 언어다. 외손자, 네. 또 충청의 딸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또 강원도 가서 또 무슨 친구, 또 호남 가서 호남의 사위, 호남의 또 아들, 딸 무슨 아들, 딸 사위가 이렇게 왜 많이 나옵니까? 이런 말은 좀 이거 다 구시대 정치예요. 그런 말 안 하고 좀 그 지역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좀 지지를 호소해라.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얹으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당군의 자손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이용을 해서 당선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전 국민 그리고 통합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것을 추구하면은요. 오히려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는 박수 보낼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엔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 공동선대위원장에 익숙한 이름이죠. 이수정 교수, 조경태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 대표 발언하고 좀 맞물리면서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공선대위원회에 외부에 신망이 있는 많은 분들을 모셔오는 것은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범죄 심리학계의 전문가고요. 20, 30대 여성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왜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냐?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의 교제살인 변론을 보고 국민의힘 합류를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분이고요. 가해자 인권보호 반대, 처벌 강화를 얘기하는 분이라서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20, 30대 남성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페미와 반페미를 갖고 지금 20, 30대 남성과 여성이 상당히 갈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 편을 든 분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오면은 다른 측의 세대에 다른 예를 들면 20, 30대 남성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면에 내세우지 말자라고는 반대는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후보의 선택이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발 물러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또 당과 방향성이 일치하는지는 의문이라는 말도 하긴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글쎄 뭐 크게 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 그건데 20대 남성이 이제 이른바 뭐 데이트 폭력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이수정 교수가. 근데 이제 남성들은 어쨌든 20대 남성들이 글쎄 20대 남성을 다 이렇게 지칭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뭔가 피해의식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정권이 여성의 좀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페미니즘 논쟁이란 말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수정 교수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나름 어떤 범죄 이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고 상당히 신성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나 야나 어쨌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자는 그런 경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이런 인물 영입한 거 이거 가지고 지나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얼굴 나가고 있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뭐 본인은 지금 지겹다고 할 정도로 패싱 논란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번 충청 일정에 본인이 몰랐다는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대표 패싱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도 좀 잘못 과민 반응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도 실무적으로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당대표랑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일정 진행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생각과 고집보다는 그냥 후보 측에서 요청을 하거나 후보 측에서 요구를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어요.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강재섭 당대표, 박근혜 후보였을 때의 황우려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권을 다 내줬어요. 그냥 후보 측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준석 대표는 약간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3시간 전에 의미심장한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못 보고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준석 대표 올렸다는 거죠. 그 다음 날 또 그러면 내일 어떤 의미인지 밝히겠다라고 포고한 상황. 이 부분도요. 아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후보의 당무 구성권이 있어요. 선대위 구성권도 있고 모든 게 후보 위주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럼 이제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윤석열의 국민의힘 아니냐라는 비판이 따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대표 황우려 강재섭 대표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대표를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이런 논란이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력의 미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비판하려면 자신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대표를 존중하면서 자신이 후보가 됐지만 윤석열의 국민의힘이라는 비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갑자기 이번 대선 국면에서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씨가 소환됐습니다. 왜 그런가 좀 기사를 봤더니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어떤 비판입니다. 이른바 장제원 역할론, 마쿠 역할론,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법적 대응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나는 뭐 공식적으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있다. 나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정황적인 증거를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지금 선대위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또한 선대위에 어떤 인사를 영입한다든지 하는 것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언론의 핵심 관계자로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정말 핵심이 아니면은 모를 얘기들을 너무 자신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장순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공격을 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은 법적 대응하겠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지금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정치라는 게 인식의 문제거든요. 어느 게 팩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내부를 알 길이 없고 그런데 아무튼 자꾸만 그런 장제원 의원이 뭔가 윤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을 행사한다. 라는 얘기가 자꾸 나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가 간표인이에요. 왜 그런 거 자꾸 말을 나오게 하냐고요. 윤석열 후보가 정권교체론을 많이 까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장 교수도 얘기했는데 네. 이게 다 이런 게 쌓이고 누적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다 까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뭔가 인식이 안 좋구나, 민심이 안 좋구나. 정권교체론을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의 모든 유권자들, 국민의힘의 지지를 아직 보내기 꺼린 유권자들이 더 도망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과감하게 개혁해라 이런 부분들도 왜 그걸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각각 한 1분 반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한 2개 남았거든요. 네, 마침 두 분이 앞서 언급한 대목이라 하나씩 질문 드리면 앞서 메시지 관리 또 실언이나 이 실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닥터집하고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어떤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로 좀 돌려서 여쭤볼게요. 메시지를 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어떤 문서를 읽은 거 외에는 네. 본인의 생각, 철학, 가치관을 우리가 그냥 다 드러내놓고 하는 얘기들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관리되고 있다고 해야 될지 네. 아니면 너무 조심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가할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삼국지 얘기 같은 경우에 누굴 좋아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닥터 집하고 읽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거든요. 뭐 중간에 얘기가 있어요. 정치 네. 얘기 자꾸 나오니까라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 유비를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결국엔 유비는 황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할 거고 조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조조는 간신 아닙니까?라는 거고 제갈공명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갈공명은 책사지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정치적으로 해석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이 좀 두려웠던 모양인데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편하게 질문에 답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 교수님께는 손학규 전 대표의 4번째 대선 출마를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봐서 가봤어요.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네. 분위기가 어떤가 좀 가봤는데 그 손학규 전 대표 얘기는 당장 뭐 조직도 돈도 없으니까 뭐 뾰족한 공약도 없고 정치를 바꾸겠다. 네. 한국 사회의 이 87 체제. 사실 이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고 이 대통령제가 너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권도 가지고 있고 언론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건 지금 뭐 제3지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잖아요. 또한 손 후보 같은 경우가 손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나와서 지지율을 따라잡기는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아까 손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 정치가 이번 대선이 양강이 가겠죠.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이나 이재명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간 유동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뭔가 정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누군가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제 손 후보도 그런 얘기 했어요. 손 대표도, 네. 손 전 대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이제 인식을 다 전환시켜가지고 이 대선이 국민들의 이 갈등이나 분열을 증폭시키지 말고 한 곳을 모아나가는. 아까 손 후보가 손 전 대표가 그 의회 정치 얘기를 하다가 의회 정치, 연합 정치에 따른 의회주의에 따른 연합 정치 얘기하는데 내각제는 꼭 아니라 하더라도 전 그런 건 귀담아 들을만 하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제3지대라고 무조건 폄하할 게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후보들이란 말이에요. 네.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귀담아 들어라. 그래서 나름대로 손 전 대표 오늘 출마 선언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D-100일 대선 100일 앞두고 여론조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다뤄봤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좀 구시대적인 언어도 줄이고 앞으로 남은 100일 어떻게 좀 후보들이 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BTS를 포함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훈장은 줄 수 있을지언정 이걸 병역 특례 제도로 병역을 면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다고 회의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고 국위 선양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나라라도 지키라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BTS 정도로 국제 대회에서 굉장히 국위를 선양한 사람은 현행법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샌다이 국제음악 콩쿠르도 들어가 있고 많아요. 그런데 모든 세계인이 다 아는 글루미상이라든가 BTS가 받은 2개의 상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없어요. 예, 아까 제가 기동민 의원님께 답변 드린 것처럼 이렇게 논의의 장을 만드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날 신중히 검토한다는 얘기 1년 동안 맨날 반복해서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시각은 이게 그러니까 뭐 수십조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르면 효과가 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국익 선양이 된다 그러면 삼성 재벌가 애들은 전부 군대 가지 말아야죠. 거의 수백조씩 나는데 매년.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스크린하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논의장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가 그래요? 뭘 논의를 해가지고 해? 한 번 했는데 그때 이 대중문화예술인 특히 이제 BTS 등에 대한 예술체육위원 편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나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다양한 여보 당신 보고 그 여론 보라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당신은 실무적으로 현행 법 조문했어. 예. 어떤 표현 때문에 안 되는지 그걸 얘기하라 이거야.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법을 안 고쳐도 충분히 시행령과 훈령으로 할 수 있는데 무슨 현행법에 무슨 이분들이야말로 군대를 가야죠. 이분들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사람들인데 사랑받은 분들인데 그럼 전 세계에 알려질 겁니다. 이 방탄소년단들이 간 그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구나. 거꾸로 독도 수비대에다 갖다 놔야 된다니까. 이분들만큼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공포감에 휩싸였던 국내 증시는 2,900선을 턱걸이 사수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오미크론의 실체가 아직 불분명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등장에 공포 속에 출발한 월요일 증시. 장이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1.5% 넘게 떨어지며 우려가 현실화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애초 우려와 달리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2,909를 기록하며 2,900선을 사수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주식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앞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학습 효과로 다소 약해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에 미국 증시 또한 강세를 기록한 점, 그리고 주요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점 또한 금일 코스피가 낙폭을 크게 확대하지 않은 이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오미크론 확산 추이와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얼마든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도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금융시장별 시장 안정조치 수단을 점검하며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단기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상당한 주가 편동폭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재확산기에 나타난 시장 복원력과 코로나19에 대한 충격 완충 능력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투자자들의 종합적이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한다면 최악의 경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으로 백신 부스터샷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최악의 경우 0.4%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할 경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4.2%로 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가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블룸버그는 오미크론의 출현만으로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각국이 다시 봉쇄에 나서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은 코로나19 침체기에서 경기가 회복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유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부스터샷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부스터샷을 최선의 수단으로 보고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확실한 점은 부스터샷을 맞으면 면역력이 월등하게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처음 2회 접종한 뒤 최고 수준일 때보다 몇 배는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개발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을 내년 초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중국은 나라를 걸어 잠갔던 자국의 선택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에 접한 홍콩에서 3명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와서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된 지 10일이 넘었지만 중국은 아직 특별한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난 뒤에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它会不会使得疾病更加严重？以及是不是要针对它来进行疫苗，还要根据情况。现在为时太早。 관변 매체는 중국은 이미 오미크론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방역의 철옹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국자를 최소로 유지하면서 3주간 별도 시설에 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中方始终密切关注全球疫情形势变化，对来华人员采取科学必要的防疫措施，并保持动态调整。 중국 본토에 접한 홍콩에서는 이미 3명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중 2명은 남아공과 캐나다에서 들어와 모르는 사이인데다 같은 호텔 다른 방에 투숙했는데 감염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당국은 우선 남아프리카 8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했습니다. 격리 기간 3주 동안 첫 7일은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이후 5번을 추가로 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당초 이번 주부터 홍콩을 왕래하는 사람들에 대해 방역을 완화하려 했지만 이런 계획도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늦춰질 걸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내일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을 아예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기업인과 유학생 등의 입국을 재개한 뒤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이후 세계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경우처럼 전 세계적인 확산은 이제 시간 문제인 상황. 일본 정부가 다시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결정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입니다. 緊急避難的な予防措置として、まずは外国人の入国については11月30日午前0時より全世界を対象に禁止をいたします。 국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기업인과 유학생 등 외국인 신규 입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한 달도 채 안 돼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입국 허가를 위해 이미 낸 서류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신입사원이 오는 것을 기다리던 기업 측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 취업하려고 지금 입사 내정 받아놓고 1년씩이나 기다리고 못 오고 이게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이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미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이라도 이제 경기 조치를 좀 강화시키더라도 경기 허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지만 이미 변이가 상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이가 나타난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30대 일본인 남성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변이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놓고 유전자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検査結果が判明後、同行の家族も含め検疫の陽性者療養施設に入所いただいております。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총리를 만나 백신 효과가 접종 완료 7개월 무렵부터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전하며 빠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기존 백신과 치료약이 새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일본 내 전문가들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에 따라 이제 막 시작된 일상 회복을 이어갈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립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7도로 아침에는 크게 춥지 않겠지만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9도에 머물겠고 퇴근길에는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출근길보다 춥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고 강원과 충청 이남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다른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 산간과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6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12월의 첫날인 모레부터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